예, 일부는 좀 우리가 이제 그 현재의 상황을 좀 큰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을 했다고 하면, 이부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상황과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그런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잡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3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는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란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란 전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어떤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하면, 사실 내란 이후의 고민들은 내란 종식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지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의 그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대한 여러 고민들 중에서 3부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실천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님을 모셔서 기본소득이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2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더니 근데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저는 오늘 기본소득이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오준호 기본소득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집에 사실 이제 참고할 자료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글을 읽으시는 것은 또 이 행사 이전 또 이후에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그 내용을 조금 압축적으로 제가 PT를 좀 만들었고, 제가 2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 제가 스톱워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폰트를 저장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깨지는 면이 좀 있네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샤 한 대 빵 한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네, 또 젊은 또 분들이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전반적으로도 괜찮은데 뭔가 임팩트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루뭉술하게 쓰는 말인데요. 오늘 행사 전반적으로 매우 샤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또 이제 3부 세션이니까 임팩트가 빵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또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빵 하는 좀 임팩트, 뭐 할 것인가,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또는 최악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은 프랑스 혁명기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혁명 시대의 그 복잡한 어떤 성격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인데요. 지난 겨울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는 우리한테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응원봉을 가지고 광장을 메웠던 우리 시민들의 모습은 또 한편으로 희망과 환희를 우리에게 또 주었습니다.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또 최고의 시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은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했던 시간이었죠. 마침내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지금 사법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안전한 것인가? 안도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년 전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923년 11월 독일 민헨 맥주홀 폭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주홀에서 이제 바이에른 주 정부가 행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 정부는 맥주홀에서 행사도 했나 봐요. 그 맥주홀을 습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제 지도자는 아돌프 히틀러였고, 그를 따르는 무리는 독일 국가사회주의당, 이른바 나치라는 정당이었습니다.
그 시기도 비슷해요. 그죠? 딱 100년이라는 전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 쿠데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뭐 자체가 엉성한 계획이었고 실패하고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그 주동자들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 깜빵 안에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파시즘 자신의 그 나치즘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책을 출간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곧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중첩되고 느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감옥에도 보냈고 그런데 과연 제2의 윤석열은 안 나올 것인가? 제2의 내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내란 사태가 가져온 하나의 여러 이제 그 결과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효과는 극우의 주류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우의 주류화라는 표현은 앞서의 다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카스 무데라고 하는 한 정치학자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저렇게 개념화를 한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는 정말 변방의 찌질한 비주류 세력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극우 정치 세력들이 급성장을 하고 주요 정당을 차지하고 주요 정당 정치 플레이어가 된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집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극우의 주류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더 이상 극우의 얼굴은 한 우리가 뭐 한 7, 8년 전에 저 광화문의 노인들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얼굴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 얼굴은 이제 이미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심지어 젠더적으로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뭐 극우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한국적 여론조사, 한국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최소한 윤석열의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그러면서 혹은 뭐 필요하면 민주주의를 하는 것 대신 독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에 동의하는 매우 한국적인 질문에 동의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제 추정하면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5% 정도, 15% 정도는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에서는 한 14%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국힘 지지층에서는 22.9%는 아주 코어 극우인 것이고 전체를 합치면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0명 중에 3명, 4명은 정말 극우인 것이죠. 정말 뭐 극우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인 것이죠. 한 지난 겨울 때는 정말 이 극우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광화문 안국동에 탄핵 집회를 가기 위해서 시청역에 내려가지고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지옥의 코스를 통과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혐오의 목소리와 노래, 욕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세력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좀 그 기세가 좀 꺾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제 지도자가 지금 깜빵에 가 있고 뭐 팬티를 입고 쨌다는 둥 뭐 등등의 아주 그런 소리들 때문에 지금 잠시 가라앉아 있지만 보다 세련된 어떤 제2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세력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비중은 이미 자기 재생산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이 극우를 주변화하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먼저 드렸던 그 자료에서 저는 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고 극우를 주변화하는 데는 정치적으로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정말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제 발표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침식한다. 뭐 이 이야기는 뭐 이미 낯선 것이 아니죠.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를 했고 실증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불평등 연구의 석학인 케이트 피켓 교수와 리차드 윌킨슨 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지니 계수 불평등 정도죠. 그것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명확하게 좀 드러납니다. 가로축은 이제 지니 계수 불평등도가 우로 갈수록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민주주의의 정도입니다. 위로 갈수록 높은 것인데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민주주의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민주주의의 정도라는 것은 뭐 정부나 국회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 또 부패의 정도, 뭐 언론의 자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로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에 있듯이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모두에서 상위 10% 소득 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저 나라들 모두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했거나 심지어 집권했거나 아니면은 한국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죠?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또 저항이 오히려 강성한 어떤 좌파들의 지지로 좀 이어지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이 또 거리로 나가서 막 온 또 파리 도심을 불지르는 또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프랑스에서도 극우 세력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에 뭐 좀 더 보충하자면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정말 지니 계수, 불평등 정도가 상승할 때마다 극우 세력에 대한 지지도 정확히 비례해서 상승하더라라고 유럽의 연구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의 토양으로 저는 박탈감과 불안감 두 심리 기제를 좀 지목하고 싶습니다. 이 심리 기제는 비슷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막 뒤섞여서 발생하고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 작동 기제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탈감은 대체로 내가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꺾일 때 그 좌절감에서 비롯이 됩니다. 불안감은 추락하는 공포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현재 세대의 기득권들, 이 기득권들은 뭐 진보 정당일 수도 있고, 뭐 민주당 정부일 수도 있고요, 뭐 엘리트들 혹은 뭐 강남 좌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 기회를 뺏는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이라면, 불안감은 끊임없이 드는 경쟁 속에서 지금 현재의 내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 때 내 위치를 언제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빼앗아 갈 거라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박탈감은 뭐 강남 좌파니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나간다면, 불안감의 심리적 표현은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뭐 이주민이라든가 소수자들에 대한 경계와 혐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좀 규제를 하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여러 언론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에서 정말 집을 구할 이제 사다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서울에서 대출을 뭐 최대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 청년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체의 소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박탈감을 이제 해소해 주자라고 해서 정말 윤석열 때 한 것처럼 대출 무한대로 이제 받게 하고 뭐 그렇게 서울에 집 사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등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커질 겁니다. 현재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것에 맞는 비용, 예를 들면 보유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어떤 박탈감의 감정에 대해서는 야 그래 그거 우리 다 해소해 줄게, 다 들어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감은 좀 다릅니다. 최대한 노력해도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 내 소득과 내 직업과 이런 것을,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만 또 힘들어서 지쳐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은
겉으로 봤을 때의 뭐 극우 청년이니 뭐 사회 극우하니 하지만 그 안에는 박탈감의 분노와 불안감의 공포가 서로 뒤섞이고 있다는데 그것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사인에서 뭐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면 청년 극우의 이제 얼굴은 뭐 저 프레카리아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 거주 상당히 이제 고소득층 가정에 살고 있는 고학력자들이더라라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나오듯이 위의 그림처럼 소득이 낮은 곳에서도 극우 지지층이 있고 소득이 높은 곳에서도 극우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박탈감과 불안감으로 설명드린 것은 이 두 개의 어떤 극우층 혹은 우경화되고 있는 그 경향성의 코어 심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산의 문제, 능력도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소득 청년들의 경우에 자산 불평등이 이제 커지면서 그들조차도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박탈감이 일부 청년들의 이제 극우에 영향을 준다면은 내 삶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이 공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두 개의 심리적 기제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서로 결합돼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극우적인 정치인들,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군중 운동으로 폭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장면,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의 연구에 따르면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나 또 정체성들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어느 계기로 연결되었을 때 폭발합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집단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각 집단의 어떤 그 실존적인 요구와 반드시 논리적인 상관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규명해라 같은 요구에 평소 같으면 잘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집단들이 다 결합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부정선거 진실 규명해라, 뭐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같은 이런 식의 요구들은 너무 반지성적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들을 연결할 고리였을 뿐이고, 그 기저에 놓여 있는 불안감과 박탈감에 기반한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은 어떤 새로운 또 연결고리 기제를 통해서라도 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불안정에 맞서는 과감한 사회경제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우리 교육의 중요성도 이야기했고 극우에 대한 진단도 중요한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저 불안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고, 저는 그 중심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야말로 극우에 대한 백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의 이제 저희 발표에서는 기본소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반파제가 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심사 없이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혹은 그렇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복지적인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구상이 기본사회라는 또 이야기로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핀란드에서 실시되었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2017년에서 18년까지 약 이제 한 2,000명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 뭐 긍정적인 개선 효과들이 있지만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은 효과 중에는 실험 참가자의 투표율이 대조군보다 3%포인트 높고 특히나 취약계층 참가자들은 더 많이 높더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더 많이 하는 성향은 이제 지속되더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자극하는, 촉진하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왼쪽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개인의 피해에 저항하거나 사회의 공적 문제로 발언하는 경향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의 표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시위에 나서는 비율인데 1분위와 5분위 사이에는 대략 한 12%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적인 문제에 발언하느냐라고 하는 뭐 사회적으로 뭐 비리를 발견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보면은 나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1분위와 5분위 차이에는 저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시위뿐 아니라 투표, 뭐 공동체 활동,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해 준 시민의 눈과 같은 시민단체의 참여율 등등의 이제 수많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자신감, 그리고 실질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가? 두 번째, 사회적 연대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본소득은 그 제도적인 특성 자체가 선별복지와 달리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선별복지처럼 받는 사람과 그 비용을 내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기본소득은 선별복지와 달리 받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모두가 한 배 타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재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효과만 가지고도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이타적 감각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설립한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시행했던 기본소득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내 기본소득 실험이고 뭐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또 나름대로 막 자기식으로 막 해석해 버리는 오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빼고 수혜자의 소비 변화만 보더라도 기본소득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가장 크게 이제 증가한 부분은 타인을 돕는 데 지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돕는 데 지출하는 것이 통제 그룹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해서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나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해 보이는 다른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혹은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죠.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 실험의 그 수령자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 국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제 처음으로 국가의 존재를 알았다. 같은 표현과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연령이 끝나서 청년 기본소득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경제적 불안감의 감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기본소득 연구의 석학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는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불평등과 불안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불평등은 만약에 그 불평등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불평등에서 같은 계층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정은 모든 각자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투를 벌이게 만듭니다. 사회적인 신뢰, 사회적인 연대 이런 것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이게 판파레스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오픈 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독일에서 실행한 독일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나 또 다른 수많은 기본소득 실험들이 이 돈을 받았을 때 각자 그 개인에게 정신적 여유, 정신적 건강을 더 개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결과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 자율성의 증대입니다. 독일 기본소득 실험은 3년 동안 122명에게 1,200유로, 한화로 약 19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대중은 1,580명과 비교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이제 민트색 점인데요. 기본소득 받지 않은 그룹이 이제 아래에 있는 회색 네모입니다. 저만큼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이 나타났고 특히나 기본소득을 받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보다도 더 높은 자율성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자율성이 증대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야, 지금 너의 그 처지는 저들 때문이야. 이민자 때문이야, 장애인 때문이야, 여성들 때문이야 같은 이러한 선동의 영향력에 그만큼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율성을 증대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효과를 그 하나로 경제적 불안정성들을 감소시키면서 극우의 선동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강민정 전 의원님의 이제 발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자들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자들입니다. 민주주의자를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이런 극우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저 극우 세력 혹은 청년들과 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들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더 많은 민주 시민들, 민주적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요, 극우 시민들도 받습니다. 가끔 이런 강연하면은 대단히 우려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되면 윤석열도 받게 되나요? 감방에 있는 수용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원칙상 기본소득 모두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는 생계의 고충들 때문에 그런 생계 노동에 짓눌려서 광장으로 혹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뭔가 발언을 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그들에게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분들이 광장으로 자신의 커뮤니티로 혹은 마을 공동체로 노동조합으로 정당으로 더 많이 참여할 겁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자를 길러냄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문제는 사실 중요하고 이것만 가지고 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의 마련 경로로는 크게 세금을 통한 조세형 기본소득, 두 번째 햇빛바람연금과 같은 이익공유형 기본소득, 세 번째 공공기금을 조성해서 녹색 전환 등에 투자하고 그 배당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국부펀드 모델 등등이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나온 떡밥이니까 제가 회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박탈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이 박탈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좋은 직업, 좋은 집을 다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 조세형 기본소득의 한 가지 예로 토지 보유세를 기본소득당 같은 데서는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동산에 지금 너무나 낮은 세금을 좀 더 올려서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정당한 부담을 지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로는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하고 서민들의 소득도 향상하자는 거죠. 이런 식의 효과, 이런 식의 부의 재분배를 통한 박탈감과 불안감의 해소의 효과는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도 우리가 써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들을 함께 우리가 잘 결합해 나간다면 향후에 기본소득 사회의 그런 소득 보장 구조는 1층에는 전 국민에게 주는 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뭐 지자체별 혹은 기초자치제별로 또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익 공유형 모델을 이렇게 다층적으로 구성해서 모두의 소득 안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기본소득형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법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아동수당을 기본소득화하자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18세까지 주자. 용해인 의원 또 발의를 했고 또 많은 또 민주당 의원 또 지지를 하고 함께 발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화하자. 이런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사회로 나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닐 거고 이 정부가 실시할 의지가 뭐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이제 복잡한 장애물들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과 이곳에 오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APEC 대회 가서도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또 하셨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세계관에 보면 뭐 그 주인공 루미와 뭐 헌트릭스라고 하는 그룹이 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혼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악령을 막는데 마치 그것은 우리가 지난 겨울과 봄에 싸웠던 내란 세력을 막는 민주주의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에서 중요한 또 대사 한 장면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혼문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이제 과제로 삼아 왔던 루미가 주인공이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세상에 좌절하고 분노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혼문이었으면 차라리 부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많은 이 현대사의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 내에서 불평등은 자꾸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불안정의 공포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면 차라리 파괴해버리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극우의 유혹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민주주의가 모두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경제적인 자유를 함께 제공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루미가 자신의 동료와 또 팬들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혼문을 만들죠. 경제적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준호 소장님 열정적이니까 발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순서가 이제 토론자로서 지금 원용희 전 경기도 의원님이 기본소득의 현실과 그에 대한 대안을 같이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준호 소장님이 2시간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앉아있어 너무 힘드셨다고 했는데 더 힘드신 분이 아마 원영이 장관님이라고 싶습니다. 다들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전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자랑 좀 하자면 기본소득 전국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꼭 드리냐면은 이제 홈페이지 가서 이제 한 페이지만 해놨어요. 네, 드시면 아실 것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당내에조차도 지금 그 이번에 소비쿠폰 한 번 하는데 13조 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떤 분위기냐면 야 이거 기본소득하기 어렵다라는 정체돼 있다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는 의지 자체가 되게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오수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제 주로 그걸 생각해 많이 해왔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아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 저기 대선 때 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X 경제정책 동그라미 이런 거 했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그 제가 얘기했던 거죠 처음에.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재난 기본소득이 그때 나오면서 25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해? 라고 근데 모으니까 또 큰 돈이고 재정적으로는 압박이 되고 현실적으로 개인들한테 들어온 돈은 되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으로서의 효과들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들여다보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승수 효과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경기연구원의 유영석 박사 받았고 2주 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아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의 언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또 어쨌건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러면 개별적으로 내 삶에 큰 25만 원이 큰 도움은 안 되고 일시적으로 한두 달 밥 먹는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전체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분석이 따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의원 시절에 그거 하면서 실제로 지금 강원대 사학과 교수하고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을 같이 모셔서 2천만 원짜리 그 용역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5만 원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했을 때 70만 원, 100만 원 했을 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효과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분들이 이 받은 돈을 내 삶에 재투자했을 때 다른 데 뭐 도박하거나 뭐 이런 거 다 제어하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개발에 다 재투자했을 때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지급할 때 뭘로 지급해요? 지역화폐 형태로 하고 그거 안 쓰면 소멸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곳을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소득 원래 얘기했던 그 원칙에서는 좀 미비되지만 오히려 저는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경제학과 교수도 깜짝 놀라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굉장히 노동복지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거 좀 알려야겠는데요? 이거 좀 더 연구하고 싶은데요? 이거 좀 더 하게 좀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이 왔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못 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최근에 와서 어떤 동향이냐면 소비쿠폰은 마중물 정도지. 그야말로 마중물이야. 지금 잠깐 언발에 오줌 넣고 우선 좀 냉골 도는 방에다가 아랫목에 아궁이에 좀 불 좀 떼는 정도지. 그래서 본격적 경제를 살릴 필요하다고 많이들 나와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주택을 같이 이때 매칭시키면 좋겠다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더 이상 자꾸 분양해서 팔아먹는 주택 공급하지 말고 다양한 평수 고품질의 그 기본주택을 이때가 지금 도입할 적기다. 그리고 그거 자체를 뉴딜 정책으로 쓰자라고 지금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LH 끼면 안 됩니다. LH는 진짜 심부름꾼으로만 이게 관리자로서만 정리해줘야지 LH의 걔네들 회계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사 회계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적자가 나면 쟤들이 책임감을 묻게 돼요. 근데 임대주택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거 자체를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목적이지 그것이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운영하자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건 하여튼 기본소득만 나오면 25만 원씩 한 번만 줘도 13조 원이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뭔가 막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싶어진. 그래서 많이들 사실은 마음속에서 포기했던. 그래서 그 대안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경제적 측면과 기본소득 경제 효과를 좀 과학적으로 좀 더 증빙 좀 하자. 그래서 저도 지금 사단법인 여기 뭐 기본소득의 그 연구위원으로 있기도 하지만 거기 전문가들 경제학 전공하신 그 교수님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이걸 좀 합시다. 이번에 지금 소비 쿠폰 투여한 거 결과 조사 좀 합시다. 서베이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게 실제로 우리 그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성장률 1%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인지 기재부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애매모호하게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 쿠폰의 효과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아니 소비 쿠폰 그 지금 13조 원 뿌려갖고 어떤 효과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승수 효과를 나타내면서 빙빙 돌아서 얼마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전체 1% 성장하는데 예를 들면 30% 40% 기여했다. 그러면 13조 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00조 효과 냈다. 뭐 500조 효과 냈다. 이런 연구치들이 나와준다면 할만하네? 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3조 원 투입했을 때, 75조 원 투입했을 때, 저는 평상시에도 얼핏 계산해보고 한 100조 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150조 투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 우리 경제 성장률, 거기에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서 재정 투입의 타당성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13조, 이렇게 큰 돈을 한 방에, 그러면 이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면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시중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일시에 풀어졌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근데 사실 13조 풀었을 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지역 화폐를 쓰는데 어디로 가겠어 사실? 지역 화폐가 딱 제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건 꼭 필요하다. 앞으로는 계속 이것들을 결과치를 과학적 경제에 있어서의 과학적 데이터로 남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오 소장님 말씀하셨던 아동, 청소년, 청년 기본소득 대상 들리는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일시에 한꺼번에 다 주려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저게 예산이 좀 작아져요. 대상을 자르면 작아지기 때문에 좀 실행하기도 좋고 각 지자체가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작아지면 좀 실행하는데 부담이 적어져요. 몸집이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그 지역 소멸론하고 딱 맞아 지방 균형 발전하고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논리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저는 확산시켜야 된다고. 특히 지방 소멸이 심각한 지방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요. 대안 이제 두 번째 걸로 보시면 제가 내년 본예산 728조 원 중에서 R&D 35조 3천억, 국방비 66조, 그다음에 AI 10.1조,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 1,703억 원. 잘 보시자고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R&D 쪽 받은 걸 보시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중소기업한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돼요. 저 R&D 예산을 받아먹을 자격이 안 돼요. 대개 대기업한테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방 예산 66.3조 좀 보시자고요. 저 돈 중에서 저 군인들 인건비 얼마나 차지할까요? 그런 거 하고 한화오션이 잠수함 건조하는 비하고 따져보시자고요. 대개 저 비용의 대다수가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 40조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게. 잘 보셔요. 그 다음에 AI 쪽도 보세요. AI 컨소시엄 이루는 그룹들 다 누구예요? 되게 네이버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죠. 이게 지원금이 됐건 연구자금이 됐건 저기서 얼마나 대기업을 가겠습니까? 반 이상은 갈 거라고. 그러면 이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 또 금융을 다루는 기재부 은행들 난리잖아요. 몇조 원씩 맨날 돈 잔치하고 빚 갖다 우리 가처분 소득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 갖다가 받쳐주면서 은행은 돈 잔치하고 있고 계속.
저는 이것들을 공표하자라는 거예요.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는 이제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만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건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져오면 메인스트림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들에 대한 사업 보고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짜잘한 특이한 것들 몇 개만 해요.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할 때 보면. 근데 그 주로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그 돈들은 되게 특히 국방부하고 보안을 요하는 거라고 국회의원들도 자료를 잘 안 준다고 합니다. 되게 막아서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 봤을 때 보면 이제는 사실은 좀 공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예산 그러면 무슨 사업 타이틀 제목만 꺼내가지고 그것만 보여줘요, 대개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R&D 투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디테일하게 내려가서 그 돈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게 누구의 호주문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대우 조선해양이라는 아주 오래된 회사 있는 거 아시죠? 조선사. 그거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막 그 금융권 들어간 거 아시죠? 3.7조 원 토탈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오션이 얼마에 가져왔어요? 2조 원에 가져왔어요. 엄청난 얘기 지금. 근데 이번에 미국하고 또 마스간지 조선 사업 한다고 또 거기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와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저는 그거 뭐 국방 그렇다고 지시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 해서는 안 된다. 뺏어서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분들은 어쨌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에서 국민들이 다 같이 낸 세금으로 그만큼 혜택을 입어서 가져갔잖아요. 그럼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죠. 그 법인세, 법인이 수익이 났을 때 다 자기들 비용 떨어내고 남는 수익이 났을 때 내는 게 법인세잖아요. 그거마저 윤석열 통해서 줄이려고 아주 난리를 쳤었죠. 계속 22.5%까지 내려가 있었고요. 법인세 조금 올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을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라 라고 전 국민들이 얘기했을 때만 이 사람들 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사실적인 관계,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독보소처럼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지역에 가면 도시가스 업체 있죠. 지역적으로 다 독점이에요. 거기다가 그분들은 또 막 어쩌고 하면서 그 도시가스값 올리거나 관 설치하는 걸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 지방의원들한테 좀 얘기하셔요. 예산 마을 발전 위해서 하라고. 그냥 앉아서 그 가져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농수산물 우리 거래시장들 가보시면 뭐 구리에도 가보면 있죠. 거기 독점이에요. 근데 거기 그 시장은 농민들이 죽던 이쪽 소비자가 죽어나가든 상관없어. 거기 수술만 먹으면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런 데들은 당연히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죠. 뭐 법인세 냈으니까 나 끝이야. 그 다음에 또 뭐 떨 거 다 떨어. 법인세 내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준호 그 소장님께서 배당력 국부펀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국부펀드 자료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산업은행 설계했어요. 이번에 배당 우리 쪽 일반으로 돌아올 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더 많고요. 그 민간을 먼저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게 돼 있고 공공의 역할만 지금 딱 밑에 깔아놓은 거죠. 설계 자체는 산업은행에 있으니 이거는 마인드 자체가 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냥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산업 구조를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는 거에 더 강화시키는 거에 제대로 충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게요. 요 농민 기본소득하고 제가 요거 농촌 기본소득 구분 좀 해주십사 하는 것들인데 농민 기본소득은 사실은 제가 쌍수를 들어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때는 경기도지사님이셨죠?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좀 났었는데 농민들은 직업군이잖아요. 직업군. 그래가지고 그때 이 농민 기본소득 해주자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특수고용 노동자 해주자, 무슨 뭐 문화예술인 소득 좀 기본소득 하자, 또 뭐 장애인 기본소득 하자 이런 게 우후죽순처럼 나왔었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농민 기본소득 하는 순간 기본소득 없어진다.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왜냐하면 직업군이 경기도에서 농업인이 3%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97%가 다 혜택 받으려면 직업군이 30년이 돌아도 안 돼. 예산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거고 농촌기본소득은 바로 오케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소멸지역도 하나를 지정해서 그 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께는 다 드리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의제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방향을 정리해 드렸어요. 물론 요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그 내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점점점 제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농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도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 자료를 만들어 내고 발표도 하고 뭐 또 제 유튜브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한 발짝 깊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자 오 소장님한테 추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강 의원님 발표하실 때도 제가 역시 이렇게 정책을 또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되게 구체성이 있다 하고 많이 배웠는데 원 의원님 토론도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주셔가지고 저 역시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뭐 연구가 뭐 캐나다의 모 대학에서 있었는데 그때의 연구 결과가 대략 그 세계 GDP가 130%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달러를 투입하면 적어도 4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빈곤국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계산에서 흥미로웠던 점들은 환경 유해 산업에 지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다 폐지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쓰자. 그러면은 빈곤과 환경 파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그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소비 증대 효과도 있지만 그 기본소득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를 제기를 해주셔서 짧게 답변을 드리고 몇 가지 이제 아까 토론문에서 질문 내지 뭐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 승수 효과가 발생하니까 투입된 재원보다 큰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 있으면서 경기연구원에서 빠르게 이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조금은 크게 효과를 본 것 같긴 해요. 거의 한 180% 효과가 있다. 1만 원 주면 1만 8천 원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분석을 했는데 또 KDI에서는 뭐 사실은 한 60% 정도다라고 해서 준 것보다도 못하다는 식으로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근데 이러한 논란에 대한 뭐 실증적인 반박이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줬더니 3분기에 사실상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연구가 좀 필요하지만은 이것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되죠. 범죄율도 떨어지죠. 사람들이 창업에 나서고요. 자기 개발을 합니다.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돈은 장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일 겁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예를 들면 탄소세를 도입을 해서 탄소 배출 기업의 탄소를 감소시키고 대신에 녹색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러한 정책이 작동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또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제 효과를 측정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들은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효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이 GDP 중심의 지표는 보수적인 해석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좀 줄경제학적인 해석들을 보면 기본소득을 주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둘 거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부정적인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발언권을 가지고 그 기본소득을 디딤돌로 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긍정 효과들은 지금의 주류 경제학에서는 아예 눈에 안 잡히는 것이죠. 이런 걸 측정할 효과들이 좀 필요하다, 측정할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원 의원님께서 제가 사실 발표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재원 마련 방안 중에 이제 국부 펀드 모델 이런 게 있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아주 자세히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회가 과거 같으면은 기업이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점점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인 혁신 산업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을 잘 실시했을 때 자칫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 격차가요. 그래서 국가가 펀드를 조성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의 지분을 아예 획득해가지고 배당으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제안이 점점 많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제 그 젠슨 황 대표가, 엔비디아 대표가 한국에 GPU 26만 개를 공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에서 아니 시장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26만 개나 되는 GPU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 GPU는 주문한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최소 1년, 20만 개 이상의 GPU라는 것은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 GPU를 정부가 역할을 해서 우리 기업에게 분배를 하면 우리 기업들은 짧게는 1, 2년, 길면 한 10년 가까운 이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노력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의 혜택을 초대형 기업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으로 다 챙겨간다? 뭔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어떤 노력들, 공공펀드의 어떤 노력들이 있을 때 그러한 기업들로부터 그에 걸맞는 어떤 뭐 지분 같은 것을 아예 획득을 좀 해서 이 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배당으로도 나눠주기도 하면 AI 같은 기술도 혁신하면서 국민들의 소득도 개선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뒷순서가 있는데 일단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이걸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